네, 그래서 46회 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시험장에서는 이런 파일은 없는 거죠. USB에는 이것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USB를 자기 PC 시험장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이걸 나눠주면은 USB를 나눠주면은 이제 이걸 꼽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FAT 1.2x라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설치라는 단추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설치 누르면 이제 쫙 진행이 돼요.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는 거죠. USB에서. 그런 다음에 확인을 이렇게 수험생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여기 수험생 유의사항을 읽어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입력한 수험번호는 수정할 수 없으니 정확히 입력하시고 확인창에 표시되는 본인의 수험번호나 성명, 문제 유형,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저장, 요거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완료 시까지 USB를 PC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시험 진행 및 답안 저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로 인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 프로그램을 재설치하는 경우에 기존의 답안이 삭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행했던 걸 또 실행하면은 지금까지 입력된 것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종료 후 USB 기술감독관에게 인계하고 감독관 백업을 확인한 후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SB를 감독관에게 딱 주고 감독관이 예 됐습니다 하면은 퇴실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거 읽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시간 줄 거예요. 이와 똑같은 유의사항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신 분은 이제 다음 진행하세요 하면은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수험표에 수험번호 있잖아요. 그 수험표 여러분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를 여기다 정확히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수험번호를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번호를 저는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의 46회 기출문제는 수험번호가 B46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험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죠. 그 다음에 성명에는 이제 자기 이름을 입력하겠죠. 본인의 이름을. 그리고 엔터 치고 문제 유형은 이거 입력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지를 미리 나눠줘요. 시험지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가. 그럼 시험지 앞에 A형인가 B형인가 써 있어요. A형이나 B형이나 문제는 똑같은 건데 이론 문제가 순서가 좀 섞여 있어요. 서로 옆에 컨닝 못하도록.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께 A형이면 A형, B형인 분은 B형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우리는 A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 번호는 시험 딱 시작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시작되면은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고 칠판에다가 써줄 거예요. 말로 하면 또 저기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서는 YM2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 칠판에 써준 대로 보고 YM2 하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짠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회계 단추를 누르면 우리 여러분 그동안 교육용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메뉴의 화면이 나와요. 하나 달라진 것은 딱 여기에 답안 수록이라는 단추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는 것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답안 수록을 누르면 에러가 답안 수록 누르는데 왜 창이 안 뜨지? 답안 수록을 누르면요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팝업 창이
팝업창이 나와가지고 여기 1, 2, 3, 4 이론 문제 15문제 이게 찍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거기에 찍고 하셔야 되는. 왜 안 되지? 제가 종료하고 그 화면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다운을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설치, 확인, 아까 그 수험번호 A0 YM2였죠. 쫙 나오면 이거 해서 문제를 풀고 답안 수록 누르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답안 수록 다시 눌러 볼게요. 답안 수록 나오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론 이제 다 풀고 나서는 여기다 답을 찍는 거죠. 1번에 4번, 2번은 4번, 3번은 3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고 아직 모르는 것은 비워놓고 이렇게 답을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개가 실무 문제 답안 두 개가 그 맨 뒤에 있는 그 검색하는 문제 두 개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찍어 놓고 여기 보면 USB 저장이라는 단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USB 저장을 누르면 에러가 나겠죠. 근데 여기 USB가 저기 꽂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USB 꽂혀 있는 게 없으니까 집에서 이거 다운받아서 하시더라도 USB 저장은 누르시면 안 되고요. USB에서 실행을 했으면 USB 저장 누르면 됩니다. 그날 시험 보실 때는 USB에서 실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눌러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눌러도 되긴 돼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한 번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마지막 것이 거기 다 저장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리를 옮겨야 된다든가 이러면은 USB 저장 꼭 눌러가지고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 아마 감독관이 감독관 백업을 해가지고 옮길 거예요.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리를 옮겨야 된다든가 이러면 감독관한테 얘기해서 감독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여러분 손해 본 게 있다 그러면 감독관하고 상의해가지고 몇 분을 더 달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답안 수록 단추가 있다는 거 요것만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에 USB 저장 이걸 눌러 주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USB 저장 누르자마자 USB를 쑥 이렇게 빼지 말고 USB 저장하는 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USB를 빼야 된다. 아까 그 주의사항이 그겁니다. 네,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하셨고 자, 우리는 모의고사 2회를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다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풀면서 질문을 일단 받죠. 질문 받으면 다 풀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냥 다 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다 풀면 여러분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일단 이론은 한번 다 풀어볼까요? 이론은 네. 이론은 그럼 한번 쫙 풀어보고 그 전표 작성하는 거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하면 아마 대충 다 될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네, 아주 뭐 정확히 말했죠. 아직까지 혹시 법인의 자본의 구성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이걸 암기하십시오.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뭐 기포, 그냥 줄여서 기포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놓은 것도 괜찮아요. 기포 너무 기니까 기포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로 구분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금은 이제 이것 중에 이제 자본금에 대한 설명이네요. 주식 발행수의 액면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았죠? 아주 정확히 말한 거예요.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주식 선택권, 감자 차손 등은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 자,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게 여기 하나 보입니다. 이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요, 여기에 있는 기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3번이 여기선 답이 되겠군요. 그래서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선택권, 감자 차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 네, 맞아요. 자본 잉여금에는 이런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본 잉여금하고요, 거기 3번에 있는 자본 조정하고는 서로 대응되는 개정 과목들이 참 많죠. 여기도 딱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계 처리하는,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개정 과목이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 조정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 조정 안에 있는데 그것과 여기 자본 잉여금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서로 상계 처리하는 그런 개정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감자 차익과 자본 조정에 있는 감자 차손, 이 두 개는 또 서로 상계 처리하고 있는 개정 과목이죠. 그래서 자본 조정은 주로 차손, 할인 발행 차금,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자본 조정에 있고, 잉여금,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 네, 분위기가 다르죠. 잉여금은 전부 남았다는 의미예요. 남았다. 주주하고 거래해서 회사가 남긴 돈, 이게 잉여금입니다. 자본 잉여금. 자본 거래에서 잉여금이 생긴 거. 그래서 이 법인의 자본의 개정 과목들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근거한 상품의 당기 순매입액은 얼마냐 이랬어요. 세 줄밖에 없죠. 상품 50개를 개당 3,000원에 매입했으면 일단 3호 15에 동그라미 4개 15만원이 일단 매입액이고, 두 번째 운송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5,000원 플러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면서 2,00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입 할인이라고 하죠. 매입 할인은 차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할인 2,000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2,000원을 뺀다 이거죠. 15만 3천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차량 운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군요. 차량 운반부는 20년도 7월 1일에 취득했으며 그 이후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은 없다고 했고요. 그러면 요 차량 운반부 300만원에 취득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7월 1일 날 취득해가지고 감가상각을
30만 원 했군요. 그리고 올해는 감가상각 누계가 90만 원이 됐으니까 올해 감가상각을 60만 원 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대충 이렇습니다. 전기와 단기를 봤을 때.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는 취득 원가는 300이다. 네, 여기 보니까 네, 전기에 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2번. 전기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 여기 30만 원 있잖아요. 전기에. 예, 전기 7월 1일 날 사가지고 감누가 여기 지금 30만 원이니까 전기에 감가상각한 게 30만 원 틀림없죠? 다음 세 번째. 단기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60만 원이다. 그렇죠. 60만 원이 더해져 가지고 90만 원이 됐죠? 맞고요. 다음 4번. 단기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240이다. 여러분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취득 금액 3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요 90만 원을 빼야죠. 그게 장부 금액이죠. 취득 원가에서 감누를 뺀 것이 장부 금액이므로 240이 아니라 210만 원이다. 210만 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다음 4번 문제는요. 주식회사 한공이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3,000원의 현금으로 발행하였다. 네, 아까 우리가 1번에서 우리 뭐가 나왔습니까? 자본 관련 문제가 나왔었죠? 네, 여기에 지금 자본금이 뭐예요? 자본금은 발행수 곱하기 액면금액, 그것도 회계 처리해야 되고, 저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야 되고,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액면가는 5,000원이고 100주인데 3,000원에 발행했으면 낮게 발행했네요. 한 주당 2,000원씩.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서 자본 감소로 나타납니다.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고요. 대변에서 증가하고 자본은 차변에서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자본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100주, 그래서 50만 원 자본의 증가. 예.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얼마 들어요? 30만 원 들어오죠. 2번 분계. 만약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다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발생할 때 대변에서 발생해요. 차변에 오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액면가 5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발행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70만 원이겠죠? 그러면 대변이 20만 원이 뭐냐? 그게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할인 발행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의 할인 발행 시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발생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냐.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한번 맞춰보시라고 항상 권장을 해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상품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기초 넣고 여기에 매입 넣고 여기에 매출 원가 넣고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계가 똑같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가 어디 있나요? 기초 재고자산 15만원 여기죠. 15만원. 그 다음에 매입이 어디 있나요? 5만원인데 매입 애누리도 있고 매입 할인도 있고 매입 환출도 있고. 그러면 요 세 개는 다 빼야 돼요? 더해야 돼요? 매입에다가. 네,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매입 애누리도 빼고 매입 할인도 빼고 매입 환출도. 다 더하니까 딱 10,000원이네요. 8,000원에 10,000원. 그러니까 매입은 40,000원으로 이제 순매입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차변의 합계 19만 원이
판매 가능 금액이죠. 19만 원. 대변에 합계 19만 원 만드는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 여기 1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9만 원이 매출 원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죠. 이렇게 D계정으로 칸 채우기를 하는 식으로 맞추면 헷갈리지 않고 아주 맞추기 좋습니다. 그래서 9만 원 1번이 답인 것입니다. 다음에 6번은요.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네. 자,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결산시 잔고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무엇으로 분류한다고 할 수 있느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을 우리는 단기손익에 반영하냐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단기매매증권은 뭘로 봐요? 단기손익계산서로 간다고 그랬죠? 예, 단기손익으로 갑니다. 단기손익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 중 공정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결산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아까도 1번 문제에서 나왔죠. 기포라고 기포. 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포, 기타 포괄손익 두 개의 자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올바로 짝지어진 것이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7번은요.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21년 10월 1일 날 보험료를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이렇게 했다는 거 아시죠? 10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비용 발생은 차변에 적는 거예요. 비용 계정 과목을 40만 원 대변에 현금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예, 차변의 보험료는 비용 발생이죠. 보험료를 부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예,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입니다. 자산 감소. 이렇게 했다 이거. 이 보험 계약은 1년치다 이거. 1년치. 그러면 9개월치는 어떻게 해요? 다 내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정분기해야 되느냐 이 말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군요. 하여튼 파악이 되셨죠? 9개월치.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보험료 비용은 10만 원이다. 지금 40만 원인데 10만 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결산을 할 때 조정을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어떤 조정 분계가 들어가냐면 자, 우선 40만 원에 곱하기 9개월치 한번 보험료 뽑아 볼게요. 9달 나누기 12 하면은 9개월치 보험료가 나옵니다. 곱하기 9 나누기 12 했어요. 12 30만 원이죠. 그래서 30만 원이 차기의 보험료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차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죠. 선급 비용 30만 원 대변에 보험료 30만 원 이렇게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죠.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거에 의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또 단기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취소. 이거 취소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좋아요. 뭐 감소나 취소나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0월 달에 40만 원 보험료가 발생했다가
결산 때 이렇게 수정하게 되니까 보험료가 30만 원이 비용이 취소되니까 손익계산서로 표시되는 보험료는 40만 원 빼기 3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맞다. 10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비용 40만 원 발생했다가 결산 때 취소되니까 30만 원이. 그러니까 1번은 맞은 거고 2번 21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비용은 30만 원이다. 네, 방금 이 분계에서 결산 수정 분계에서 이게 선급비용.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재무상태표로 가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3번 21년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는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비용 30. 요거 차대변이 바뀌었네. 차대변이 바뀌었어요. 아까 여러분들 전표관리 평가시험 본 거 제가 채점할 때 차대변이 바뀐 거 제가 여러 명 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거 표시한 게 다 그 차대변이 바뀐 거예요. 예. 차대변을 이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깜빡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예. 선급비용인지 아는 사람이 시험 볼 때 이거 차대변을 바꿔가지고 입력해가지고 틀렸다고 이렇게 아는 거 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시험 본 후담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해도 이게 뒤바뀌는 수가 있어요. 워낙 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정신을 더 차리셔야 돼요. 네. 우리가 선급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결산 분계할 때 선급비용은 차변에 와요. 차변에 오고 이게 내년 9월 달이 돼가지고 보험을 갱신할 때 이 선급비용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3번이다 하는 걸 우리가 찾았습니다. 4번은 맞았겠죠. 결산 수정 분계 누락 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영향은 자산의 과소. 그렇죠. 선급비용이 자산인데 그걸 누락시켰으니까 과소에 들 것이고 비용 30만 원을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를 못했기 때문에 비용은 과대. 그렇게 표시되겠죠. 그래서 4번은 맞고 3번 틀렸습니다. 자, 8번 문제 입금전표네요. 예, 입금전표. 다음 전표를 보고 분계할 때 차변이 뭐냐? 입금전표의 차변은요. 현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입금이라는 게 뭐예요? 현금이 차변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입금이라는 뜻이 차변이 현금이다. 출금은요. 대변이 현금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제목만 딱 봐고 입금전표니까 차변은 당연히 현금이다. 볼 것도 없어요. 자, 다음에 9번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따르면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맞죠? 다음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거 외우셨나요? 이 질적 특성에 대해서도 시험이 잘 나오는 편인데 그걸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뭐냐면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다.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표, 검, 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데 이게 이제 표 하면은 표현의 충실성을 의미하는 충실성을 우리가 표라고 외우고 검 하면은 검증 가능성을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거죠. 검증 가능성. 첫 자만 외워도 답은 맞출 수 있어요. 중 하면 중립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 적합성이라는 주요 특성이 있는데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피적이라고 우리가 외우죠. 예피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A는 예측 가치요, P는 피드백 가치요,
적은 우리가 적시성이다.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이거 외우면 이런 문제 다 맞춰요. 그래서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거, 표현의 충실성 여기 있네요. 표검중이 해당되니까. 다음에 10번은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3가지하고 구성 요소 5가지가 시험에선 내부 통제 제도에서는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을 먼저 한번 알아보면 목적은 딱 3가지죠. 기업 운영의 효율적 운영인가 뭐 이거죠. 예, 기업 운영의 효율적 운영. 두 번째,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세 번째, 법규나 규칙을 잘 준수하는 거죠. 예, 이것이 내부 통제 제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닌 거 이런 문제 잘 나오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지금 이 내부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내부 통제 제도가 무엇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첫째, 통제 환경을 잘 구성해야 되고, 옆으로 쓸게요 그냥. 두 번째, 통제 활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요. 위험 평가. 위험한 요소가 계속 평가되어야 된다. 네 번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네, 의사소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기에 그런 거 있나요? 정보 및 의사소통, 예, 정보 및 의사소통 또는 커뮤니케이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요, 계속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피드백 시키고. 네. 그러니까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이 뭐냐 하면은 통제 환경, 통제 활동, 위험 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이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에 어딘가 있어요. 네. 내부 통제 제도 설명할 때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게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좀 시험 보기 직전에 좀 암기를 해놓고 가면 잘하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뭐에서 나왔어요? 구성 요소에서 나왔으니까 통제 활동 있는 거고, 의사소통 있는 거고, 통제 환경 있죠. 외부 공표, 재무제표 작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인 거고. 자, 이제 11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아요. 중간지급 조건부는 장기 할부 판매하고 모든 게 이 공급 시기 조건이라든가 과세표준의 계산이라든가 이게 똑같아요. 장기 할부 판매.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나 장기 할부 판매가 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면서 과세표준도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무인 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무인 판매기에서 해당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그렇죠.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다. 재화가 뭐 폐업일 이후에 용역의 경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틀렸어요. 자, 뭐 하여튼 그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이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하더라도요, 폐업과 관련된 공급 시기는 언제나 폐업일입니다. 그냥 폐업일, 폐업일이 공급 시기입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에요. 3번. 그 다음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다. 네, 선적일이 공급 시기 맞습니다. 다음 12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뭐 대부분 다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죠. 근데 목욕탕은 안 됩니다. 목욕탕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고요. 컴퓨터 제조업자가 컴퓨터를 공급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되겠죠. 2번이네요. 답이. 미용실 안 해줍니다. 미용업자 세금 계산서 발급 없고요. 택시 안 합니다. 네. 이런 문제는 그냥 주워 먹는 거죠. 네. 2번.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거 안 되죠. 토지 관련 안 되죠.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토지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안 되죠. 네, 오피스텔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인데 이 오피스텔이 네, 사장님이 쓰는 오피스텔이다. 개인적으로 사장님 가족이 쓰는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용 일어났잖아요. 업무용. 업무용이라는 것은 뭐 회사의 기숙사로 쓸 수도 있고 그 오피스텔을 그러면 그거는 업무용이에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다음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특허권의 대여 이거 과세입니다. 예,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이거 특허권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 그러니까 과세죠. 특허권의 양도 재화의 공급 여러분 무형자산은요 대여하면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러고 양도하면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도 좀 구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특허권, 뭐 상표권, 실용신앙권 이런 그 무형자산들이 있죠. 무형자산을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하고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세니까 2번이 답입니다. 3번 판매 장려금의 수령. 판매 장려금 수령이라 받았다는 거죠. 받은 사람이 뭐 과세할 게 있나요? 없고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해 민사집행법 이거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 부가가치세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항목은 여러분 면세가 어떤 건지 이제 거의 다 알죠? 예, 면세가 안 되는 것이 뭐냐? 자동차 대여하는 거 이거 면세 아니에요. 과세예요. 렌트카 과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면세입니다. 작곡가가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면세예요. 작곡. 예. 그다음에 이 예술 작품, 도자기 중에서도 이 작품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같은 이런 작품성 도자기 예술이죠. 그거 면세고 생활 도자기, 밥그릇, 국그릇, 찻잔 이런 것은 생활 도자기라고 그러죠. 그거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미술관 입장 면세, 미술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료 다 면세. 아마추어
아마추어 경기장 입장권도 면세, 프로 경기장은 과세. 이렇게 아시면. 그래서 면세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도 이론도 좀 많이 좋아졌으리라 보고요. 뭐 우리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앞으로 이틀간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을 이틀간 좀 마무리 잘 해가지고 70점 이상 맞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이라는 회사 안경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문제를 냈는데 질문을 한번 봤죠. 이거는 풀이가 필요한 것만. 좀 헷갈리는 거,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응? 예? 아, 여기서 2번이요? 요거?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에서 손익계산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걸 딱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요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우리가 고쳐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딱 보고 지금 우리가 입력된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시험지에는 539인데 여기는 16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출액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116590 이건 맞았고 매출원가가 4981인데 8731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기초는 맞았고 당기 매입상품 75312 맞았고 그런데 기말이 시험지가 37500인데 없어요. 아예 37500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누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닫고 이 전체 메뉴에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누락된 거예요. 여기 딱 그 숫자만큼 마이너스 나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빈 줄에다가 상품하고 입력하는 겁니다. 네, 아예 누락시켰으니까 여기 상품 한 다음에 37500 플러스 이걸 넣어줘야죠.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에서도 차액이 0 나왔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닫은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다시 조회를 누르고 여기 상품 매출원가 들어가 보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49812 이렇게 맞아 들어갔죠. 당기순이익이 이제 5395으로 600 아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 걸로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빼먹는 문제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익계산서 문제가 나오면 이 끝에쯤에서 법인세 이거 빼먹지 않았나 이거 싹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법인세 또 빼먹었네요. 자, 법인세 69만원 밑에다 넣어볼까요? 밑에다가 법인하고 엔터 69만원. 자, 이제 마저 나오면 볼까요? 당기순이익 53269,680 539,680이네. 약간 한 30만원 정도 틀려요. 하하,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까지 맞았나? 52365,180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틀렸네. 그러면 여기 판매관리비에서 뭔가 30만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가 30만원 틀리던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96만원인데 시험지에는 69만원이에요. 69만원. 그렇죠. 딱 넣으니까 이제 맞았습니다. 53539,680. 네. 이렇게 고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처음에 상품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을 넣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 하신 거. 예. 그렇습니다. 대개 상품을 지금 이 문제는 상품을 아예 누락시켜 버렸지만 보통 지금까지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에서는 상품을 누락시키진 않고 상품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놓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금액만 고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아예 상품을 입력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밑에 추가로 입력해야 돼요. 네, 이제 아셨죠? 또 같이 알아볼 거 말씀할까요? 네. 마지막 수동결산 문제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427페이지에 있는 문제죠. 자동결산보다 수동결산이 좀 문제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21년 9월 1일 날 1년 만기에 정기예금 1200만원을 가입했습니다. 만기는 내년 8월 31일이고 이자율은 10%이고요. 은행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이거 뭘 계산하라는 말이냐면 이 9월에 예금을 가입했는데 9월하고 10월하고 11월하고 12월이 지금 결산으로 보면은 이 4개월 동안 예금이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4개월 경과한 이자 예금했으니까 이자 수익이죠. 이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9월 1일 날 1년 만기 정기예금을 120만 원에 가입했다. 그러면서 8월 31일이 만기인데 연 10%로 이자하고 만기 때 원금을 받기로 했다. 이 말은 우리가 21년도 결산할 때 뭘 해야 되느냐면 9월, 10월, 11월, 12월 경과된 이자를 수익으로 발생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 10, 11, 12 4개월치 이자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원금이 120만 원이고 연 이율이 10%이고 경과 기간이 4개월일 때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과된 4개월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원금 120만 원에다가 곱하기 연 이자율 10%를 곱해서 또 곱하기 경과된 기간 4 나누기 연 이자이기 때문에 12분의 4로 계산하는 거예요. 나누기 12 하게 되면은 계산기를 요 순서대로 두들기면 됩니다. 자, 120만 원의 10%는 12만 원이니까 12만 원부터 한번 계산하면 12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하시게 되면 4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과된 이자 수익은 4만 원이다. 이것은 이자 수익이다 이거예요. 이걸 발생시키려면은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가가지고 차변에 내년에 받으니까 미수 수익이다. 자산 처리하는 거죠. 4만 원. 대변에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이자 수익이다. 4만 원. 이러한 전표 입력이 우리 12월 30일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죠. 자산 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이 문제는
10월 25일 발생한 현금 과부족 5만 원을 결산일 현재 사용처를 알 수가 없다. 사용처를 모른다는 거 보니까 아마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 정확히 보려면 뭐 10월 25일 일반 전표를 조회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조회 안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사용처를 알 수 없다. 사용한다는 건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잡손실. 사용처 모르는 건 잡손실. 결산 때는. 그래서 잡손실이 비용이니까 차변에 오는 거죠. 대변은 자연스럽게 현금 과부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10월 25일 거 조회해 보면 이거를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10월 25일 거 한번 조회해 볼까요? 일반전표에 10월 25일 걸 보면은 여기 현금 과부족 차변에 와 있죠. 왜 출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밑에 보면 현금 과부족 차변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는 이게 대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여러분은 이렇게 입력한다 이거. 잡손실 5만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원 이렇게 정리하는 분계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또 같이 풀어볼 거 또 얘기해 봅시다. 뭐 이거 3회 모의, 아니죠, 우리 지금 2회 했죠. 2회 모의고사가 아닌 것도 괜찮아요. 예. 6번에. 예, 6번이요? 네. 그 메인 매출 정표. 메인 매출 정표 6번이요. 승용차 리스료가 리스료 문제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리스료 문제 별로 안 해봤죠? 자, 리스가 면세입니다. 리스가 면세라서 계산서가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리스라는 게 뭐냐면 이 자산을 빌리는 거예요. 자산을 우리가. 그런데 이게 리스에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운용 리스라고 딱 찍어줬네. 자, 그러니까 한번 리스를 정리해 볼 텐데요. 앞으로는 운용 리스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우선 리스 자산을 이용하고 리스료를 지불하는 회계 처리. 예, 요거 알아봅시다. 자, 첫째. 운용 리스의 경우입니다. 자, 운용 리스는요, 그 자산의 귀속이 리스 회사이고, 사용 회사는 사용료를 임차료로 처리하면 돼요. 회계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승용차인가요, 뭔가요? 네, 승용차네요. 그러니까 승용차 렌트카 빌려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해서 쓴다. 임차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109만 7천 원을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리스료 관련하여 발급받은 전자계산서 거래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을 해라.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자계산서니까 요거는 이제 구분을
면세 매입, 리스가 면세예요. 그래서 54번 계산서니까 면세로 하고, 품명 입력하고, 품명에 승용차 리스료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입력하고, 공급가액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저 전자란을 1번 입력해야죠. 전자 계산서니까. 그리고 이제 분계는 보니까 뭘로 지급했나요?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분계는 혼합 분계해야죠. 그러면 이제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바꿔야 됩니다. 차변의 상품을 임차료로 바꿔야 돼요. 1,907,000 상품을 임차료로 바꿔주시고,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입력할 때 거래처 하나은행으로 꼭 바꿔야죠. 탭키 눌러서 바꿔주는 거 아시죠?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운용 리스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 FAT 1급 끝나고 TAT 2급 교재로 이제 공부하면서 문제 풀다 보면 또 리스 문제가 이제 TAT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데요. FAT에서는 리스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이 거의 높아요. 근데 TAT 2급은 나옵니다. 근데 요즘 문제는 운용 리스로 안 나오고, 왜냐면 리스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이 법인세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운용 리스를 이제 회계 처리해서 인정하지 않는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운용 리스가 아니라 금융 리스. 자, 금융 리스는 뭐냐? 자산이 사용하는 회사의 귀속이고, 리스 회사는 자금을 빌려주는 회계 처리를 한다 이거. 즉 뭐예요? 우리 회사는 자금을 빌린 거니까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거. 차입금. 돈을 빌린 거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서 우리가 자산을 샀다. 그 자산의 귀속이 우리 거니까 이제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과 똑같이 이번 달 리스료를 이자 포함해서 109만 7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차입금이면요, 차입금이면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매달. 네,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변에는 이게 이제 리스가 12개월이냐 24개월이냐에 따라서 12개월이면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자, 예를 들어서 원금은 190만 원이다 이번 달에.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190만 원. 이건 부채 감소고, 그 다음에 차입금과 함께 그 달에 이자도 내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7,000원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197,000 7천원이다. 그래서 금융 리스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자가 얼마, 원금이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기 차입금은 원금이에요. 원금 중에 이번 달 원금은 190만 원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해당하는 이자가 7,000원이다. 이게. 그것이고 대변은 똑같겠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예, 대변은 같아요. 네.
자, 이번에 이 리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에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가 있는데 이 운용 리스 문제는 출제를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모의고사에는 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운용 리스 문제는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에 이런 리스 제도에 그런 어떤 변경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융 리스로 다 바꾸어서 기업들이 이제 리스를 금융 리스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융 리스로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번 달에 원금 얼마, 이자 얼마 갚았다 이렇게. 그럴 때 원금은 차입금, 이자는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운용 리스니까 임차료 처리하면 됩니다. 렌트카 빌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FAT 1급에서는 리스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군요. 리스 면세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계산서입니다. 또 질문 또 있으시죠? 저기 그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 6번인가요? 예. 매입 매출 전표 아니죠? 요거죠? 아, 예. 자, 대손해 발생이라는 문제인데 차용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채권자네요. 산울림에다가 아마 차용증이라는 건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자, 300만 원 빌려줬고요. 밑에 자료 설명을 보니까 7월 30일 사건인데 1월 2일에 대여금이 주식회사 산울림의 파산으로 회수 불능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다든가 파산으로 그러면 대손 처리하듯이 대여금도 파산이다 그러면 대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산울림의 파산인데 이 대여금이 1월 2일 거면은 단기 대여금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왜 없다고 제가 단정할 수 있냐면 1월 2일 날이면 결산이 끝난 그 단기란 말이에요. 단기. 그리고 돈은 7월 20일 날 상환받기로 했으면 우리가 대손 설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결산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결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은 안 했을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봐야 됩니다. 합계잔액사항표를 가가지고 요 날짜 있죠? 지금 사고가 난 날짜 7월 30일자로 조회를 하는 게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자 차입금 중에 부채에서 단기 차입금이죠. 보니까 분명히 없더라입니다. 단기 차입금 밑에 있으면 대손 충당금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빌려준 돈이 30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없으니까 다 비용 처리하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 충당금이 0원일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기억나시죠? 차변에 전부 비용 처리하는데 계정 과목이 대손 상각비란 말이에요. 이 대손 상각비 코드는 800번대 코드예요. 판매관리비다 이거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죠.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그러니까 차변에 비용 발생인데
이것이 판관비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하는 거고요. 이것만 우리가 주로 해봤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아니고 지금 어떤 경우 문제냐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상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채권입니다. 그런데 대여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무슨 영업이죠? 우리가 지금 동명주수가 안경 도소매하는 회사가 돈 빌려주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 관리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손삼각비로 하면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영업의 비용으로 개정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타의 대손삼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예. 코드는요 900번대예요. 영업의 비용. 그리고 대변은 이제 그 단기 대여금이죠. 회사 산울림 채무자 산울림이니까 거래처 걸어주고 금액은 300만 원이었죠. 요렇게 입력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차변의 기타의 대손삼각비, 대변의 단기 대여금, 그 사고가 난 그 7월 달인가요? 그 날짜로 요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용 발생이지만 대손삼각비는 판관비지만 이거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 비용이지만 소속이 달라요. 대변의 단기 대여금은 이제 자산감. 아까 제가 시산표에서 단기 대여금을 봐야 되는데 왜 단기 차입금을 봤죠? 미안합니다. 여기 단기 대여금을 가서 봐야죠. 여기 자산에서 단기 대여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 없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순간 착각했네요. 아까 단기 차입금을 가서 봤는데 단기 차입금 보는 게 아니죠. 단기 대여금을 봐야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삼각비 이것과 그냥 대손삼각비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판매 활동 때문에 생기는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손삼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비용을. 그런데 대여금, 돈 빌려줘 가지고 못 받게 되는 그러한 그 대손삼각비 비용은 기타의 대손삼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면서 그 위치가 달라요. 이건 영업의 비용이고 대손삼각비는 800번대 판매관리비다. 이렇게 점표를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그런 문제가 나왔군요. 아주 특이한 문제가 모의고사 2회에 지금 이거 대여금이 대손이 발생했다. 이것도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얼마든지 FAT 1급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또 같이 풀어볼 만한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네,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소나타, 우리 회사는 지금 안경 도소매하는 회사인데 소나타를 아마 사용하던 승용차를 팔았나봐요. 총무팀에서 사용하고 있던 승용차를 매각했네요. 매각 전에 자산이 이렇게 됩니다. 매각 대금은 8월 11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한다 이랬습니다. 자, 메인 매출 자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7월 11일자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자, 유형은요. 세금 계산서 매출은 무조건 11번이에요. 세금 계산서 매출은 승용차든 안경이든 11번. 자, 품명에다가 예, 승용차라고 해야죠. 소나타. 그리고 공급가액에다 700만원. 700만원에 팔았군요. 거래처는 이제 거기 공급받는 자, 유진이 거래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이니까 1번 해야 되고요.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무조건 혼합분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상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고쳐야죠. 소나타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감소.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700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금액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 취득금액. 그래서 거기 표로 만들어 놨죠. 취득금액이 3천만 원이다. 여기다 바로 그걸 입력합니다. 3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나서 이 차량 운반구에 1을 더해가지고 코드 1을 더하면 209번이잖아요. 이 209번을 대변의 반대인 차변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차변하고 209 한 다음에 거기 감루를 표에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24520 플러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요 770만 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그런데 받은 것은 아니고 8월 11일 날 받기로 했어요. 한 달 후에. 그래서 미수금 처리를 해주면 돼요. 미수금은 자산이죠. 차변에다가 미수금 120번 미수금 얼마요? 770 받아야죠. 그래서 770 그리고 엔터 치면은 여기 밑에 152만 원이 차액이 나온다. 양수로 나와 있죠. 이건 이익이에요. 만약에 여기 차익이 마이너스 얼마 나왔다면 손실입니다. 처분 손실. 근데 이번에는 처분 이익입니다. 이익은 대변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4번 대변하고 유형으로 검색하면 우리가 승용차든 비품이든 건물이든 처분 이익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로 씁니다. 유형하고 엔터 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번 보인단 말이죠. 만약에 무형자산이다.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이익을 쓰면 돼요. 뭐 특허권이나 이런 영업권 같은 거,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것은 무형자산 처분 이익. 자, 차량 운반구, 비품,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그래서 914번 거기 밑에 차익 나와 있는 152만 원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끝난. 이 152만 원이 맞는지 검증을 해본다면은 이거 뭐 시험 볼 때 검증해 볼 시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험은 아니니까 한번 검증해 봅시다. 자, 취득원가 3천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감루가 2,452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장부 금액을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게요.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취득 금액 3천만 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24520 하면은 548만 원이 이것이 장부 금액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처분 이익은 장부 금액보다 이 처분 금액이 더 많았을 때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금액 700만 원과 548만 원의 차이가
바로 152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152만 원만큼 더 많이 받고 판매한 것이죠. 그래서 맞은 거예요. 네,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가 FAT 1급에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분계가 가장 길다는 거. 예, 가장 긴데 이 문제는 출제 확률이 거의 90%, 예, 90% 이상 출제 확률이 매우 높아요.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그 문제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아주 잘 해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었을 때 자주 만났던 문제는 그만큼 과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우리 눈에 많이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했던 것을 지금 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남은 기간에 이틀 정도 남았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아리송한 것들, 이 아리송함은 잘못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리송한 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게 더 낫습니다.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했던 거에서 아리송한 것들을 확실히 알아두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뭐 90% 이상 출제 확률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문제를 계속 집어가지고 계속 연습 또 해보고 해봐야 돼요. 네, 또 하나 정도 더 받아볼까요? 네. 저거 못하는 건 모르겠는데. 예. 지급업이 자꾸 여기 문제 지급어음 문제가 나오나요? 네. 몇 번에 나오나요? 5번. 저희 메인 거래 자료 입력이 5번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지금 내가 그 아래.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그거를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5번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니까 미소라는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위에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급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을 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했다. 바로 이게 지급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세 가지로 딱 나왔네요. 음 등록하라. 거래자료 입력해라.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해라. 이렇게 나오면 나올 문제 다 낸 거예요. 지급어음 관련된 문제에서 아주 풀로 낸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거를 등록해놨으니까 생략하고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여기 평가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땡큐죠.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등록된 어음을 안 해놨을 때는 이렇게 평가 문제에다가 어음을 등록하라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음 등록은 전표 입력에 가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이죠. 예, 가서 여기 위에서 어음 등록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차분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서두르다가는 뭘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맨 처음에 입력한 날짜예요. 수령일. 이 수령일이 날짜가 여기 보이니까 이건 자동인가 봐 하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예, 수령일부터 2021 0709라고 꼭 넣어야 됩니다. 새로 입력해서요. 수령일은 기존에 입력된 날짜를 그대로 지나가면 안 돼요. 어음의 종류는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전자어음으로 돼 있죠.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자구나. 그래서 어음 종류를 4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커서가 넘어가는 대로 작업을 하면 돼요. 금융기관에 와 있죠.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금융기관이 어디다 하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보라문행이고 어음 번호가 이렇게 되고 한 장이다. 그러면 이제
보라문행 선택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어음번호 전자어음은 뒷칸만 씁니다. 011 2021 0709 12345678 9 하고 엔터 치고 한매라고 그랬으니까 1 하고 엔터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록 누르면 끝난 겁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에서는 아니요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를 선택합니다. 자, 이 거래가 어음을 발행한 날짜가 거래 날짜예요. 7월 9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7월 9일 하시고 이제 어음을 지급하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발생하죠. 그래서 대변에 지급어음 어디다 발행했어요? 네, 바로 미소에다 발행했다. 그래서 미소가 거래처가 되고 얼마짜리 했어요? 500짜리. 그리고 차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죠. 부채 감소가 차변에 오는 거죠. 그래서 251번 외상매입금이 차변. 거래처는 7185. 네. 금액은 500만 원. 그렇습니다. 이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가 몇 번 한 거죠? 2번 한 거예요. 거래자료 입력. 마지막 3번은 자금관리하면 됩니다.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F3. 그럼 밑에서 발행 나와 있고요. 어음 번호를 골라주면 돼요. 아까 등록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보라문행 거 여기 어음 번호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엔터 쳐서 발행일은 같은 날짜니까 지나가고 만기일은 여기 고쳐야죠. 엔터 쳐가지고. 그래서 만기일은 어음 사진에 나와 있죠. 2021 1209. 만기일 입력하면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죠.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네, 지급어음 관련 문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왔군요. 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차분히 할 수 있으면 지급어음 관련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어음 관련된 문제가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급어음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 당좌예금.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미소에 발행한 어음이 언제 만기가 될까요? 12월 9일 날은 만기가 되겠죠. 12월 9일 날은 차변에 지급어음, 대변에 당좌예금. 그런 분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등록해라 하는 것은요. 등록하라고 했을 때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하라는 말이 없다 하는 것은 발행했던 어음이 만기가 된다든가 이런 건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록하라고 안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